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에 자진 출석한 송영길 전 대표의 조사가 불발됐습니다. 검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예정했던 대로 송 전 대표를 돌려보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자진 출석에 국민의힘은 위장 탈당에 이은 꼼수 출두쇼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자신을 조사하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내일 지도부 대응 방향을 논의할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민주당 박광훈 신임 원내대표가 정부 여당 인사들을 처음으로 접견합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연이어 만나는데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이르면 오늘 확정될 거로 보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7일에서 8일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며 직접 밝혔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3.7% 상승했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상승률이 3%대로 떨어졌습니다. 네이버 1위 명품 구매대행 카페 회원 300여 명이 돈만 보내고 물건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먹튀를 당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액만 2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뉴스앤이슈 잠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검찰에 스스로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조사 없이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청사 앞에서 준비된 입장문을 읽었는데 이 자리에서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예고했던 대로 검찰청에는 나왔고 조사는 받지 못한 거죠. 네, 맞습니다. 송 전 대표는 앞서 오전 10시쯤 이곳 검찰청에 도착해서 별도의 입장 없이 곧장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출입 신청을 위해 검사실에 연락을 요청했지만 연결되지 않으면서 결국 실제 조사를 받지 못한 채 현관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대신 송 전 대표는 검찰청 밖으로 나와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 앞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귀국한 지 일주일이 되도록 검찰에서 소환하지 않고 주변 사람만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인격살인을 하는 잔인한 검찰 수사 형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말부터 진행된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을 비판한 건데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다가 막히니 자신의 주변으로 별건 수사에 나선 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는 자신의 싱크탱크라며 후원금 등을 한 푼도 쓴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녹취록에서 자신이 언급된 데 대해선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는데요. 이어서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록이라는 게 한두 개도 아니고 3만 개가 되는 녹취록의 일부 내용만 추출해서 말한 것의 신빙성은 검찰과 법원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은 지금 송 전 대표를 조사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검찰은 기존에 파악한 9,400만 원어치 봉투 살포 혐의를 넘어서서 경선 자금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한 상태입니다. 앞서 송 전 대표가 언급했던 외곽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서 또 캠프 지역 본부장과 상황실장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자료를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등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송 전 대표를 조사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송 전 대표는 별건 수사라고 언급했지만 검찰은 기존 계획대로 자금 전달 과정 전반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핵심 피의자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신병 확보를 위해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자진 출석을 두고 정치권에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민주당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과 잇따라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도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규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의 자진 출석, 여야 반응 어떻습니까? 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오늘 검찰에 자진 출석한 것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가 돈봉투 게이트로 궁지에 몰리자 야당 탄압, 정치검찰 주장을 펼치기 위해 정치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동시에 향후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서 자진 출석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송 전 대표가 지금 할 일은 위장 탈당쇼, 꼼수 출두쇼가 아니라 돈봉투 의원들과 함께 솔직하게 모든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민주당은 송 전 대표가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자신을 직접 조사하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정면으로 본인한테 물어볼 것 있으면 정확하게 조사를 해라. 이런 어떤 본인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민주당 내 일각, 특히 비명계를 중심으로 돈봉투 의혹에 대한 지도부 대처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지금 지도부가 진상조사 등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공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답답하다고 말했고, 이원욱 의원도 지도부가 정치적, 도덕적 책임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돈봉투 의혹 녹취록에 등장하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탈당 요구가 거세지면서 내일 진행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구체적인 의견들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는 오늘 정부 여당 인사들을 만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야당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2시 반 취임 뒤 처음으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얼굴을 맞댑니다. 당선 인사를 겸한 상견례 자리인 만큼 공식 석상에서 축하 인사와 함께 덕담이 오갈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함께 간호법 제정안 등 여야 대치가 첨예한 법안들도 비공개 테이블 위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 어제 언급한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이 실제 제안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아직 대통령과 당대표 간 회담이 없었고 원내대표가 먼저 대통령과 만난 전례도 없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는데요. 공식 제안이 온다면 일단 당 지도부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잇따라 만납니다. 이 자리에선 어제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여야 협의가 불발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의 처리 방향을 놓고 원내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대통령실이 공천을 빌미로 발언을 압박했다는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가 공개된 가운데 대통령실과 태 위원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태영호 의원과 공천 이야기를 전혀 나눈 적이 없다고 일축하고 태 의원에게도 사과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천 문제는 당에서 하는 것이지 대통령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며 강조했습니다. 태영호 의원 역시 전당대회가 끝나고 공천에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과장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안보 동맹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최강국과의 동맹이 당연한 일은 아닌 만큼 고마운 게 있다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며 말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 대통령 이번 방미의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미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 처음으로 오늘 국무회의를 열었는데요. 모두 발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형 확장 억제 실행 계획이 담기면서 한미 안보 동맹이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건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 정상 간 확장 억제의 추진 방안을 적시한 것으로 한국형 확장 억제의 실행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 핵 자산의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 공동 실행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을 잘 구체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7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해온 중심축이란 점도 부각했는데요. 세계 최강국과 70년 동맹을 맺은 건 남다른 의미라며 당연히 주어진 결과가 아닌 만큼 고마운 게 있다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가 관계에 있어서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얘기할 줄 아는 그런 게 있어야 국격이 있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자리 잡고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뿐만이 아니라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분야까지 동맹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원천 기술과 한국의 제조 역량이 만나서 얻는 시너지 효과, 한국 콘텐츠와 미국 플랫폼의 시너지 효과 등을 기대했습니다. 또 각종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 인적 교류, 우주항공청과 나사의 공동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따른 첨단 과학기술 인력 교류 확대가 이뤄질 거로 내다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정부 출범 1주년인 만큼 모두 힘을 모아 대한민국을 자유와 혁신이 넘치는 자랑스러운 나라로 변화시켜 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에서 8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현재 가나를 방문하고 있는 기시다 총리는 현지 기자단에게 방안이 실현된다면 정상 간의 깊은 신뢰 관계를 배경으로 한일 관계 가속과 격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안이 실현되면 2018년 2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후 5년 3개월 만에 일본 총리 방한이고 기시다 총리로서는 취임 이후 첫 방문이 됩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세 개 나라 정상도 이번 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기간 회담을 갖는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G7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걸 미국이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일 회담은 G7 회의 마지막 날인 21일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2개월 만에 3%대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하락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이승은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3.7%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2월 3.7%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6달 연속 5%대를 기록하다 지난 2월과 3월 4%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물가 상승 둔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6.4% 내리며 석 달째 하락했습니다. 농축수산물도 1% 올라 전월보다 상승률이 둔화했습니다. 양파가 52% 가까이 상승하는 등 채소류가 7.1% 급등했지만 국산 쇠고기가 6.7% 떨어지며 축산물 가격은 1.1% 하락했습니다. 가공식품도 7.9% 올랐지만 9.1% 상승한 지난달보다는 둔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빵과 과자는 11%대 높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는 23.7% 올랐지만 3월보다는 상승폭이 둔화했습니다. 지난달 예정됐던 전기요금 인상이 미뤄지고 지난해 4월 인상에 따른 상승률 차이가 없어진 결과입니다. 반면에 개인 서비스가 6.1% 올라 서비스 가격을 끌어올렸고 이 가운데 특히 외식은 7.6% 올랐습니다. 인건비와 재료비 등 원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개인 서비스 가격이 오르는 양상입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4.6%, 또 다른 근원 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4% 올랐습니다. 둔화 속도가 전체 물가보다는 더딥니다. 한국은행은 근원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소비자 물가에 비해 더딘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계청은 하반기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이나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과 환율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무더기 하한가로 이어진 주가 폭락 사태. 피해가 이렇게 커질 때까지 막을 방법은 없었던 걸까요?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주식 거래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1차적으로 주가 조작이나 이상 징후 포착은 한국거래소가 맡습니다.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하는데요. 이상 거래가 포착되면 별도의 시장 경보 조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거래소가 지정한 투자 경고 종목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거죠. 금융위원회 대응도 늦었습니다. 작전설은 이미 지난해부터 일부 종목에서 제기가 됐는데요. 금융위는 제보를 받고 지난달에서야 사건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잖아요. 거래소 통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인지한 게 아주 최근이기 때문에 이후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인지 시점 자체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공조도 미흡했습니다. 하한가 사태가 터지고 며칠 뒤에야 금융위의 협조 요청이 이뤄진 겁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압수수색 권한이 있는 금융위가 먼저 나섰던 거라고 말했지만 조작 세력의 보유 주식 처분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야 검찰과 금융당국이 합동수사팀을 구성해서 수사에 나섰죠. 하지만 곳곳에 뚫린 구멍으로 이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제2의 하한가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스템의 재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찰이 오늘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 감점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깁니다. 검찰은 3년 전 종편 재승인 심사 때 TV조선이 조건부 통과하는 과정에서 방통위 직원들과 심사위원들이 고의로 감점했고 한 위원장도 이걸 알면서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말 한 위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건물의 임대인은 주거지로 쓰면 안 되는 상업용 빌라를 상당수 갖고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난 1일 YTN 보도를 통해 알려진 A씨. 6년 전 A씨가 들어간 서울 은평구 집이 하필이면 근린생활시설, 즉 상업용 빌라라서 돈을 받아내기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 보험에 해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건 이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YTN 취재 결과 임대업자 E씨가 은평구에서 보유한 상업용 빌라만 수십 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세인이 그 사람 거에 있는 경우는 뭐 주의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수술을 했을 때 이제 저희는 소유주를 이제 체크를 하죠. 권세 같은 경우. 근린생활시설은 인근 주민의 편의를 위해 건립되는 건축물로 주로 목욕탕이나 체육관 같은 상업용 편의시설이 들어섭니다. 일반 주택보다 건물은 더 높게 지으면서 주차 공간은 더 적게 확보해도 됩니다. 때문에 건축주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를 받은 뒤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상가용 건물을 위해서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시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곳에 살게 된 세입자입니다. 주거 목적이 아닌 곳이라 세입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세입자의 채권도 최후순위로 밀려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근저당을 잡아놨다면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무척 낮아집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업자 이 씨가 애초에 이 점을 노리고 근린생활시설만 골라 사들였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합니다. 좀 나쁜 케이스인데요. 이게 세입자는 주택인 줄 알고 들어왔을 겁니다. 아마 주로 사기 당하시는 분들이 2030, 지식도 부족하고요. 경험이 좀 없는 분들이다 보니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서민들에게 양질의 집을 값싸게 제공해주려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 노인네들 이런 거 내가 돕고 사는 사람이지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3억이 나왔어요. 또 종합부동산세가 남은 것도 없이. 뭐 대출 이자고 뭐고 살 수가 없어요. 날짜 돌아오고 막느라고. 그러나 경찰은 이 씨가 무자본 갭 투자로 무리하게 주택 개수를 100채 가까이 늘려 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기준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의 적용 기준 6가지를 4가지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라는 조건을 삭제하고 수사 개시 외에도 임대인의 기망과 바지 사장에 대한 명의 이전도 조건에 추가해 적용 범위가 일부 넓어지도록 했습니다. 또 대항력과 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피해자 단체에선 조건이 여전히 협소하며 명백한 사기로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1위 명품 구매 대행 카페 이용자 300여 명이 돈만 가로채고 물건은 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를 당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카페에서는 얼마 전에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이미 수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여성 A씨는 2년 전부터 네이버 최대 규모의 명품 구매 대행 카페를 이용했습니다. 회원 수가 40만 명에 육박하는 곳으로 여러 판매자가 글을 게시해 해외 명품 의류나 생활용품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팝니다. 요즘 백화점 가서 물건을 확보하기가 개인이 되게 어렵거든요.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내가 살 수 있는 거를 2주나 한 달 정도 기다리면 택배로 받을 수 있어서. 지난해 4월에도 B씨의 판매글을 보고서 46만 원짜리 벨트를 산 A씨. 이미 이 카페에서 20여 차례 물건을 구매한 데다 B씨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도 좋길래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매번 다른 핑계를 대며 발송을 차일피일 미뤘고 A씨는 결국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벨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배송 파업을 이태리에서 했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디스크 문제로 해당 매장에 방문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못했다. 알고 보니 카페에선 B씨에게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글이 지난 3월쯤부터 속속 올라오는 중이었습니다.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사람이 300명이 넘고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2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카페에서는 얼마 전에도 또 다른 판매자가 고소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피해자 수십 명에게서 명품 시계와 가방 대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같은 구매 대행 카페에서 비슷한 피해가 연달아 발생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판매자 B씨에 대한 고소장도 경찰에 접수됐고 경찰은 B씨가 해외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한국으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내일 부분 파업에 들어갑니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간호조무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1차 연가투쟁을 진행하고 오는 11일 2차 연가투쟁과 단축 진료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간호법 폐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는 17일에는 연대 총파업을 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내일로 예정된 보건의료연대의 연가투쟁과 관련해서 휴진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기관 운영 방안을 점검하고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진을 자제해달라고 강력 요청했습니다. 엠폭스 신규 확진자가 2명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4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44명이 지난 한 달 사이 추가된 확진자들로 대부분 국내 감염인 거로 추정됩니다. 어린이날이 포함된 이번 주 후반에는 전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거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강하게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며 내일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목요일과 어린이날인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그리고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수준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대평원 지대인 일리노이 중부에 모래폭풍이 덮치면서 고속도로에서 90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6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언론은 현지 시각 오전 11시쯤 55번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해 많게는 90대의 차량이 추돌 또는 충돌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돌풍이 불어서 인근 농장의 흙과 모래가 한꺼번에 일면서 운전자 시야를 가린 게 사고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봄철 대반격을 예고한 가운데 러시아는 원거리 미사일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철로가 폭파되면서 화물 열차가 탈선했는데 당국은 파괴 공작에 의한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예고에 러시아는 미사일 공격으로 응수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미사일을 쏟아부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미사일 공격으로 2명이 숨졌습니다. Павлоград, Дніпропетровська область. Ракети терористів забрали життя 2 людей, зовсім молодих хлопців. Мої співчуття родинам. 우크라이나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러시아에 대한 분노 수준을 높이면서 반격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크림반도 유류 저장고를 겨냥한 공격이 자국군 소행이라고 밝히고 병참기지 파괴는 반격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서부 브리안스크 지역에서 선로 폭발 사고로 화물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 사고가 고의적인 파괴 공작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Все оперативные службы на месте, они работают и ищут именно ДРГ, ищут тех, кто подорвал данное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е полотно. 그동안 러시아 철도에 대한 고의 파괴 공작이 있었다는 보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러시아 당국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전쟁 시작 이후 처음입니다. 러시아 중요 시설에 대한 파괴 공작이 이어지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송영길 전 대표가 예고했던 대로 오늘 검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사는 받지 못하고 이제 로비에서 다시 되돌아 나왔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거기 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사실 뭐 좀만 기다리시면 뭐 곧 소환 될 텐데.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오신가 이게 뭐 보니까 그냥 괜히 뭐 언론에 관심 끌기 아닌가. 예, 그리고 뭐 또 나중을 위해서 구성도 면탈용 뭔가 또 명분 쌓기 아닌가. 또 어쩌면 또 검찰도 압박하고 또 정치 탄압 코스프레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어색해요, 굉장히. 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압수수색 요즘 이제 대부분 보면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90% 이상이 다 발부가 됩니다. 네.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압수수색 당해, 오라 그러면은 소환 요구 오면 가야 돼. 뭐 영장실질심사 받으라 그러면은 영장실질심사 받아야 돼.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송영길 대표 관련한 수사가 이제 수사 중인 사항들, 네. 예를 들면 피의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표가 된다든지 주변이 압수수색을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뭔가 있는갑다. 이 범죄자로서 낙인이 찍히는 이런 네.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도 일종의 정치적 플레이어로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송영길 대표도 마냥 검찰이 주도하는 대로, 검찰이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갈 수는 없고 거기에 일정하게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검찰에 맞서서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자진 조기 귀국, 자진 탈당, 상임 고문직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에 협조하겠다라고 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어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 이런 이제 정치적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검찰 수사의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오히려 강조하는 그런 측면으로 저는 읽힙니다. 예,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검찰에 간 게 정치적인 행위라는 분석들이 많은데, 그거는 검찰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보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지금 이정건 씨 측 변호인이 검찰을 고발을 했습니다. 즉 이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언론을 통해 가지고 공표가 됐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피의사실 유출은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범죄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검찰이 고발을 당했고, 그다음에 압수수색이라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압수수색 당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뭔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압수수색을 당하겠지. 그러니까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범죄자로서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이것을 송영길 대표가 그냥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적 행위를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행위로 대응하는 그런 형식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만 더 여쭤보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이정근 전 부총장이 검찰을 고발한 것만으로 그 녹취가 검찰에서 나왔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단정할 수는 없죠. 근데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전후 앞뒤 상황을 보면 이 지금 JTBC를 통해 가지고 공개된 이 녹취록 통화 내용 이것들이 그러면은 수사기관인 검찰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언론에 나갔겠냐. 그다음에 이것이 나오고 난 뒤에 검찰이 또 수사가 속도감을 높여가지고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후 맥락을 볼 때 이것은 검찰을 통해서 나가지 않고서는 다른 가능성을 상정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이정건 씨 쪽에서 아마 검찰을 고발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아마 저처럼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상식적 수준에서 합리적 의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돈봉투 의혹도 그렇고 그 녹취록이 공개된 것도 그렇고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긴 해야겠죠.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검찰 앞에서 준비한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수사를 장관의 직접 하명 수사를 하는 부서가 담당하고 있어서 정치적 기획 수사가 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까지 이 사건 피의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남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정치적인 수사,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우리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뭐 증거가 있고 뭐 그렇게 보이면은 뭐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누가 그렇게 단정한다는 것은 너무 좀 섣부른 또 말씀이시죠. 뭐 이게 명백하게 그 동안에 이제 뭐 증거 이미 드러난 거 녹취록도 있고, 또 뭐 이제 또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정황 증거들이 많이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 거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쩌면은 이렇게 조사를 받는 분이 또 피의자로 이미 지목되고 있는 분이 좀 더 겸손하게 이렇게 국민들 보기에도 이렇게 언론에 마치 정치 탄압 받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거죠. 그래서 좀 겸손하게 우리 좀 정치인이 사실 덕목이 그 겸손인데 국민들 앞에서 좀 겸손하게 또 본인이 떳떳하다면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사실관계를 밝히면 될 거를 미리부터 이렇게 막 언론의 주목을 집중 받으면서 자기 주장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요즘 정말 민생에 찌든 국민들이 보기에 좀 피곤하고 짜증나는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몸을 조금만 안쪽으로 해주시겠습니까? 화면 저희 쪽으로요? 이렇게. 그렇게 해야 잘 나옵니다. 저는 뭐 송석준 의원님 말씀에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됐을 때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거나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수사에 협조해가지고 소명하고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겸손한 자세와 태도로 전적으로 우리 송석준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다만 우리가 형사소송법에 피의 사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수사 중인 어떤 사실이 언론이라든지 어디를 통해 가지고 공개가 됐을 경우에 재판을 받아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그러한 수사 중인 사안이 언론을 통해서 유출이 됐을 경우 피의 사실 공표라 그러죠. 됐을 경우에
그 사람은 이미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범죄자로서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네. 지금 송영길 대표와 관련한 이 수사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예. 수사 과정 중에 녹취록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언론 보도 등등을 통해 가지고 마치 사실상 송영길 전 대표가 몸통이고 그리고 모든 범죄 핵심이고 그다음에 사실상 범죄자다. 이런 식으로 오인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가 이미 5선 국회의원의 당대표의 인천시장까지 했던 네. 수십 년 동안 당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이 당을 탈당한 것 자체가 굉장한 말하자면 타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면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제 검찰에 자진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을 거다. 예. 그 메시지에 우리가 좀 한 번쯤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서욱 전 장관, 서훈 국정원장, 노현민 비서실장 등을 언급을 했고 지금 수사를 야당에 대한 검찰 수사, 탄압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 수사도 거기에 같은 흐름으로 있는 거다라고 규정을 한 것 같은데 그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예.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다. 많은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지난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윤석열 정부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를 한번 나열을 해봅시다. 내사, 수소, 기소, 소환,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수색 전부 이런 단어들로 윤석열 정부 1년이 떠오릅니다. 예. 이것은 뭐냐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내사, 수사, 공판, 기소, 구형에 이르는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의 압도적이고 독점적인 검찰의 권한을 가지고서 국정 운영의 어떤 수단과 도구로 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단 한 명의 국민도 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송영길 대표 물론 이제 이정건 씨 녹취록을 검찰이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전혀 예. 아니죠. 그러나 이 사건을 이정건 씨가 작년 10월 달에 구속이 되고 그다음에 10억 원의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형을 3년밖에 안 합니다. 네. 10억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최소 5년의 구형을 해야 되는데 3년만 검찰이 구형을 한 거 보니까 수사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네. 측면에서 본다면 송영길 대표가 오늘 이야기했던 어떤 말하자면 압도적인 검찰권을 가지고서 네.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다.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가질 만한 정황들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게 증거가 없으니까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국민들 일반 많은 분들이 생각하듯이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는 우리 국민들 누구나 가지고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 타당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가 이번 의혹의 정점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중간에 있는 인물들이 이미 녹취록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인데 민주당은 일단 자체 조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대응 방향에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민주당에서요? 예. 글쎄요. 뭐 저는 뭐 큰 기대는 안 합니다. 예, 안 하지만 어쨌든 정말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같은 동료 정치인으로서 예. 참 이게 참 부끄럽고 예, 정말 답답하기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직 그 야당 대표 예.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피의자로 좀 지목이 돼서 지금 수사 좀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다가 또 전직 또 대표까지도 저렇게 이게 무슨 검찰 공화국이다 말씀하시는데 아니 이게 잘못된 행위가 이미 이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이미 벌어진 일들이에요. 네. 또 그것도 수사가 또 너무 늦게 이루어진다고 사실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계십니다. 예? 지금 사실은 뭐 지난 정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초에 적폐청산한다고 택도 없는 걸 갖고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고 그분들을 다 또 처벌하고 지금은 보면은 이 윤석열 정부 1년이 돼가도록 지금 속 시원하게 지금 누구 하나 구속되고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받은 경우 있습니까? 예. 예. 정말 이게 이 답답한 현실을 마치 무슨 검찰공화국인이 이렇게 호도하는 이 민주당의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스스로 좀 잘못된 부분을 빨리 도려내고 예. 좀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치 정상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게 한 말씀만 좀 예. 짧게 드리자면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공화국을 우려를 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은 이제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에 충실한 검찰 출신이라는 것 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검찰 출신들이 우리 정부 요직에 들어가 가지고 말하자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검찰공화국들을 우려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 정부 요직에 대통령실 요직에 검찰 출신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압수수색, 체포영장, 구속영장, 소환, 재판, 기소, 수사, 내사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뿐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일각에서는 검사복을 입은 채로 그 위에 양복만 걸친 형국이다라고 가혹하게 비판할 정도로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적 행태를 띠고 있다는 것은 우리 많은 국민들이 또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가 실적과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까? 중소기업 벤처부가 실적과 성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가 실적과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확실한 실적과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경쟁자를 정치적 경쟁자에 말하자면 날개를 부러뜨려 가지고 예. 정치적으로 성공을 하려고 하는 총선에 대비하려고 하는 또는 국정 운영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바로 검찰의 압도적인 검찰권의 행사를 통해 가지고 지지율을 방어하고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예. 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예. 이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낮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 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금 방송됐던 문발 중에 하나가 이게 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송갑석 최고위원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탈당 요구가 있을 거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문발을 저희가 좀 확인해서 수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의원총회 예정돼 있는데 혹시 그렇습니다. 예. 발언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내일 원래 2시였거든요. 예. 2시에서 이제 3시로 이제 네. 했는데 아마 시간을 많이 이제 확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재기자들이 좀 늦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아마 의원총회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아마 많은 의원들이 아마 발언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신임 박광훈 원내대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봐가면서 입장도 좀 이야기를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혹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내일 의원총회가 끝나고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모든 의원총회가 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태영호 의원에게 공천을 가지고 압박을 했다 이런 논란이 좀 불거졌습니다. 일단 이진복 수석도 그렇고 태영호 최고위원도 그렇고 부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사실대로 밝혀진 거겠죠. 근데 이번에 이게 뉴스가 된 것을 보면 어떻게 그런 게 녹취가 됐고 어떻게 또 보도가 됐는지 그게 참 의아스러워요. 예. 그런데 어쨌든 당사자들이 사실 무근이고 예. 괜히 이거는 뭔가 음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상식적으로 지금 공천 시기도 아니고 또 우리 당에 이미 공천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지금 아직 뭔가 결정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시기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벌써 나온다는 게 너무 이게 어거지 같고 좀 이렇게 뉴스를 만들기 위한 뭔가의 좀 악의적인 뭔가가 뒤에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태영호 의원이 보좌진들에게 한 얘기가 녹음이 된 것이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이건데 그러니까 이진복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보좌진들에게 소개를 했던 거죠. 그래서 했던 얘기가 당시 이제 정부가 발표했던 한일 관계에 대한 것들을 여당에서 너무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잘 해야 공천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다까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대통령실이 당무 개입을 깨알처럼 하고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여의도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추측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사실입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태영호 최고위원이 사실입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전부 부인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 만남 이후에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이라든지 네. 태영호 최고위원의 어떤 행태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일본에 대해서 태영호 최고위원 마이크 잡았을 때 똑바로 좀 해라. 그러면은 내가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잘 보고를 해서 당신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서울 강남갑에 공천 받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다. 네.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태영호 최고위원이 저 만남이 있고 난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의 외교청서가 발표가 됐는데 황당한 일본의 도발적 내용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의 어떤 미래 희망을 볼 수가 있었다는 둥. 네. 그다음에 김구 선생에 대한 발언이라는 둥. 그다음에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라는 등 이런 발언들의 내용을 볼 때는 저 이진복 정무수석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지금 네. 요청한 내용을 그대로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내용은 사실상 사실로 보는 것이 맞겠죠.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이준석 당대표를 향해서 내부 총질이라는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준석 대표 양둑 의혹 한마디 했다고 그래가지고 징계를 1년을 때려가지고 결국은 당대표에서 몰아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고 그 뒤에 유력한 당권주자들 대통령실이 나서가지고 전부 다 제거하고 지금의 김기현 대표를 당대표로 앉힌 것들이 말하자면 대통령실과 윤핵관 아닙니까? 예.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거다. 이거 안철수 대표 출마했을 때 예. 대통령실에서 한 이야기예요. 당무 개입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실정법 위반입니다. 대통령실이 언제까지 이렇게 국민의힘을 소나기에 쥐고서 쥐락펴락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예. 1년 이상 가기 어렵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박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거 좀 너무 좀 심하신 말씀 같아요. 예, 뭐 아니 우리가 그 대통령실하고 우리 당 간에 원활한 소통은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예. 근데 뭐 그걸 모든 것을 뭐 또 대통령실이 쥐락펴락한다라고 보는 것은 그건 너무나 우리 과거 뭐 민주당은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당정협의라는 게 있고 또 우리 당정대의 협의라는 게 있는 거고. 예. 서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얼마든지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이렇게 저렇게 호흡을 맞추는 그 과정을 갖다 무슨 마치 뭐 어디가 어디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쥐락펴락한다. 이거 너무 좀 스스로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과거에 우리 정말 지금 현재 모습부터 볼까요? 지금 현재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은 범죄를 그냥 감싸고 있잖아요. 범죄 행위를 감싸고 지금 구체적인 증거들이 속출하고 재판 정회까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거 하나 내부 정리 못하고 자꾸 남의 옥에 무슨 뭐 티만 소위 본인의 그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예, 자꾸 이렇게 어디 티만 자꾸 보고 지적하는데 좀 서로 좀 우리 정말 인간적으로 우리 저 민주당 우리 같은 동료 정치인님들 좀 자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이렇게 큰 문제를 한번 정리 좀 하시고 또 우리 당연히 이루어질 우리 정치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우리 당과 저 정치 행위에 대해서 좀 존중하고 거기에 오해하거나 좀 그거를 괜히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잠시만요. 만약에 그 녹취록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게 사실이라면 사실이라고 얘기했겠죠. 예, 사실 이게 뭐 그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이진복 뭐 수석님의 그 육성이 만약에 녹취를 났다면 그건 어떻게 뭐 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저 태영호 우리 의원님 그 최고위원님 그 이렇게 해명을 보면 본인이 이제 보좌진을 설득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렇게 좀 애써 얘기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오해가 있던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누구 본인을 믿어야지 어떻게 누구를 어거지로 이렇게 그걸 유추 해석하고 단정해서 그렇게 그 해석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면 그리고 또 그걸 범죄다 수사해야 된다 이거는 좀 나가도 너무 나간 거 아니겠어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좀 서로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 국회의원이 보좌진들과 회의하는 자리에서 뭔가를 과장을 하거나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더러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 본인 의원님들 뭐 스타일이겠지만 뭐 좀 부드럽게 하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강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좀 이렇게 긴장감을 조성하는 분도 있고 그거는 뭐 본인 의정 활동의 스타일이니까 그거 갖고 뭐 다 똑같다고 이렇게 보는 거는 그건 좀 억지 유추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송석준 의원님의 뭐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첫 번째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공천 문제 때문에 보좌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보좌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 아니 세상 전체에 보좌진이 국회의원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는 경우는 있어도 국회의원이 보좌진에게 내 공천 걱정하지 말아라면서 저렇게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진복 정무수석의 지시사항을 보좌진들에게 말하자면 업무 지시를 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최고위원회의 때 내가 마이크를 잡을 때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우려했던 내용 중심으로 최고위원회의 때 발언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말씀 자료, 발언 자료를 만들어라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녹취록을 마치 이 정부 여당 사이의 정상적인 합법적 틀 내에서의 어떤 당정 협의라든지 소통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공천 개입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면 공천 개입을 하는 것을 대통령실이 공당에 공천 개입을 하는 것을 소통으로 또는 당정 협의 이 수준으로 이제 보시면 굉장히 좀 안이한 판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뿐만이 아니고 당원들과 국민들이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권력의 정통성을 부여했던 이준석 당대표를 대통령의 내부 총질이라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날려버린 거 아닙니까? 유승민 대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말하자면 당헌 당규를 바꿔가지고 룰을 바꿔가지고 출마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나경원 대표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당무 개입은 숱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 일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까지 당무 개입을 촘촘하게 빈틈없이 정교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밝혀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것은 지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윤석열 정부 대통령 임기 한 3년쯤 지나면 이거 국민의힘 내에서 있잖아요. 다 밝혀집니다. 다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저는 현명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박을 짧게 드려야겠죠.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왜 없는 얘기를 자꾸 지금 민주당 의원들 우리 한미 이번에 정상회담 갖고도 자꾸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폄훼하고 왜곡하더니 지금 보세요. 지금 당장 실정법 위반, 구체 증거까지 속출하고 범죄 혐의를 받는 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이런 방구도 없고 당의 어떤 조치도 없으면서 남의 당의 얘기에 대해서는 무슨 없는 얘기까지 이렇게 지어내면서 자꾸 왜곡시키시고 자꾸 간섭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좀 집안 단속부터 제대로 좀 하시고 우리 남의 당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시고 왜곡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다음 주에 넘어가야 돼서 그렇습니다. 짧게 한 말씀 아니 저 송축정 의원님 지금은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회 녹취를 통해서 당무 개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민주당의 잘못된 부분은 또 그 부분 토론할 때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많이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지금 태영호 이야기하는데 뭐 다른 민주당의 문제를 끌어들여서 물타기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짧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게 이전에랑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게 있어서 사실 야당 원내대표를 만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성과를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좀 만들려는 것 같은데 대표를 만나지 않고 원내대표를 만나는 거 괜찮습니까? 비정상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정치를 처음 하셔서 그렇다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정치를 처음 하셔도 이제 대통령 되신 지 1년이 다 돼가고요. 정치를 시작하신 지 2년이 넘어갑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야당 국정 운영의 파트너 아닙니까? 야당 대표, 원내대표 또는 해당 국회 뭐 외통위원장이라든지 다 모셔다가 방미 성과가 있으면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이 역대 정부가 해왔던 일종의
프로토콜입니다. 예. 기본적인 프로토콜도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가지고 각 언론사의 방송국에 생방송 뭐 다 하고 있는데 그거 중단시키고 지금 국무회의 발언을 지금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을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는 뭐 설명을 드리자면 각사 판단에 따른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뭔 일이 있을 때마다 국무회의 대통령 발언을 생중계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을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겨가지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길 때 했던 대통령의 이야기가 뭡니까? 국민들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다 그랬지 않습니까? 도어 스태핑 중단되고 국민과의 소통 언제 다시 시작을 할 겁니까? 이런 식의 대국민 소통 방식, 야당과의 소통 방식, 이것은 저는 제가 야당 의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건 정말로 좀 손을 좀 봐야 됩니다. 이런 식의 소통 방식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 말씀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그런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소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말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사실은 뭐 야당 대표 누군들 안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현 야당 대표가 범죄 피의자 입장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박광원 대표님 새로 되셨으니까 만약에 아마 둘이 우리 양당 원내대표들끼리 같이 잘 얘기해서 아마 우리 그 대통령과 어떤 소통에 그런 자리를 원한다면 아마 하시라도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진복 수석이 아마 오늘 국회에 가서 박광원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는 일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공식적으로 제안이 오면 당에서는 거절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 저는 이게 ABC가 있는 겁니다. 외교의 외교 프로토콜 격식이 있듯이 야당과 만나는 것도 우리가 굳이 격식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 절차와 과정, 이 순서라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송석준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범죄 피의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나면 안 된다? 그럼 검찰이 할 일이죠. 범죄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공판 이것은 검찰이 할 일이고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이 검찰총장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모든 부처를 총괄하고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야당 대표가 범죄 피의자인지 아닌지 그거는 검찰과 법원이 판단할 일인데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이기 때문에 못 만난다? 그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국민들과의 소통, 야당과의 소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기왕에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다면 애초에 약속하신 대로 야당과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 약속을 지키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청와대 옮기게 되면 그 주변의 경제 효과가 2천억 원이라 그랬는데 지금 청와대 주변 가보십시오. 주변에서 장사하는 식당 사장님들 만나보세요. 죽을 맛이랍니다. 경제 효과 2천억 원 고사하고 20억이라도 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라는 것이 청와대 주변 상인들의 생각입니다. 소통 제대로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우리 민주당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의 진정성 이거를 좀 존중하고 제대로 좀 왜곡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용산 시대에 연 것은 그 약속입니다. 국민들께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했다가 약속을 안 지켰지 않습니까? 국민들과 맨날 소통한다면서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께서는 이미 용산 시대 열면서 또 도어 스태핑 통해서 매일 소통도 했어요. 좀 중간에 사고에서 중단이 됐지만 자 이렇게 진정성 있게 국정 운영을 하는데 자꾸 왜곡하고 발목 잡고 이번 정상회담도 얼마나 이번에 멋진 성과를 이뤄냈습니까? 그야말로 기존의 이제 군사 동맹 70년의 동맹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면서 이것을 이제 우리 경제, 기술 뭐 이제 또 이 문화까지 종합 전략적 포괄적 이제 한미 동맹 관계를 굳건히 하고 이제 세계인들로부터 이제 아주 이제 신뢰를 듬뿍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멋진 외교 성과를 낸 우리 대통령께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고 아메리칸 파이 그걸 갖다가 무슨 뭐 어디 150조짜리 노래방 노래라고 이렇게 폄훼하지 마시고 앞으로 한미 동맹의 새로운 멋진 시대를 여는 데 대한 멋진 축가 온 세계를 감동시킨 그 축가로 좀 받아들이시고 좀 이제 같이 국정 운영에 좀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낮 동안 맑은 하늘에 봄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로 어제보다는 4도나 높겠고요.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며 일교차도 극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서울이 25도, 대전은 26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차츰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어린이날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봄비답지 않게 마치 여름처럼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휴일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